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을 위한 1교시 국어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보고 이 문제들을 실제로 맞히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개념들과 문제 유형별 풀이법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듣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주어진 시간 20분보다는 좀 짧게 15분 가량들을 잡아두고 실제로 이 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부족하거나 까먹었던 부분들을 다시 메모한 후에 복습하시면 이 강의를 정말로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 1번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단어 중에서 품사가 다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당연히 풀려면 우린 단어의 품사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 품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1부터 4까지에 해당되는 품사들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자, 우선 첫 번째는 부사입니다. 우리가 부사를 배울 때 부사는 수식어의 일부로서 배우죠. 즉, 이 말 자체가 드러나지만 다른 말을 꾸미는 말인 수식어 중에 관형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부사는 누굴 꾸미냐? 이 꾸미는 대상을 정확히 알면 됩니다. 부사는 첫째로 용언, 관형어,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때 용언은 누구냐? 용언은 그 단어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즉 활용할 수 있는 말로서 용언에는 크게 동사와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었죠. 즉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형어를 또 꾸밀 수 있고, 심지어 스스로 부사 자체끼리도 꾸밀 수 있고, 나아가서 문장 전체를 한 번에 꾸밀 수도 있는 다능한 녀석이죠. 자, 이 네 가지를 꾸밀 수 있고, 심지어 나중에 보겠지만 체언도, 일부 명사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사인데, 동시에 부사의 중요한 건 활용이 불가능한 그 자신은 불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헷갈리는 부사어와 부사의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배운 이제 부사어는 방금 말했던 부사의 문장 성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부사어는 문장에 와서 용언이나 관형어나 부사,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는 녀석이 바로 부사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에는 크게 두 가지 부사와 용언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용언도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가로 방금 용언에서 배웠듯 단어의 활용이 가능한 가변어, 즉 용언이냐 아니면 활용이 불가능한 불변어냐, 이 두 가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죠. 예를 확인해 보면, 자, 꾸미는 말을 만들어 보죠. 우리가 빨리 가다. 두 번째로 어디에 빠르게 가다. 어떻습니까? 의미도 똑같고 꾸미는 것도 똑같죠. 생각해 보면 가긴 가는데 빨리 간다라는 거니까 두 가지 다 가다란 말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는 동사, 즉 용언이죠. 용언을 꾸미는 말을 우린 부사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녀석이 사실은 품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빠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단어의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까? 를 묻는 겁니다. 이럴 때 잘 모르겠으면 기본형 다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면, 즉 빠르게, 빠르다, 어떻습니까? 빠르고, 빠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린 첫 번째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란 말은 사실 빠르다, 빠르고에서 온 용언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부사입니다. 얘도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의미도 똑같죠. 그렇지만 빨리란 말은 물론 빠르다라는 말에서 왔겠지만, 어원은 그렇겠지만 더 이상 단어의 모습을 바꿀 수 없이 빨리라는 형태로 굳어진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하죠. 그럼 정리해보면 똑같이 용언을 꾸밀 수 있지만 그걸 우린 부사어라 하고, 그러나 단어의 활용이 불가능한 말을 우린 부사, 활용 가능하면 용언이라 한다. 이 두 가지가 부사어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바로 부사어는 이런 역할도 있지만 불변어다. 용언이랑 다르게 이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부사를 나눌 때 첫 번째 성분부사와 다음에서 볼 문장부사로 나눠 공부하면 됩니다. 자, 성분부사란 뭐냐? 우선 용언이나 부사, 방금 배웠던 겁니다. 일부 체언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부사죠. 그런데 성분부사는 꾸며주는 말 근처에 위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 결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형태가 고정돼 있고 위치도 고정돼 있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볼 텐데 빨리 학교에 가라. 이때 우리는 빨리를 봐야겠죠? 생각해 봅시다. 빨리가 누구를 꾸미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수식한다라는 말은 이 단어가, 이 빨리라는 단어가 누구의 의미를 좁혀주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한정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는 학교인데 빠른 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긴 가는 건데 빨리 가는 거니까 이 빨리가 가다라는 한 성분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빨리 달리고 싶다. 마찬가지죠. 달리는 건 달리는 건데 빨리 달리는 것이고, 자, 이때 매우 한번 보세요. 매우가 어떤 매우죠? 매우 달리답니까? 매우 빨리입니까? 그렇죠. 빠르긴 빠른 건데 매우 빠른 거니까 이 매우는 빨리라는 부사 스스로도 꾸미고 있죠. 그래서 얘도 하나의 부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단어의 형태들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매우라는 말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부사다라는 거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요런 녀석들 우린 성분부사, 특정한 놈을 꾸며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바로 뒤에서 볼 문장부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성분부사, 문장부사가 사실 1번에 있어 직접 작용하지 않지만 나중에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죠. 자,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는 통큰 부사입니다. 자, 문장에 대한, 주로 이 문장 자체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린 문장부사를 볼 수 있죠. 예를 보면 다행히, 자, 부사 맞죠? 근데 생각해보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쭉 가로치시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라는 문장에 대한 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죠. 아, 이것이 다행이다. 그럼 우린 이걸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부사로 볼 수 있고, 아쉽게도 그는 실패했다라고 할 때 그가 실패했다는 것이 어떻다? 그 자체가 아쉽다라는 것이니까 아, 그럼 이것도 문장부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분과 문장부사의 구분점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접속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속사가 바로 접속부사인데 우리말에선 접속사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부사로 취급한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다만 접속부사는 나중에 부사어가 아니라 독립어에 속한다. 왜냐하면 위치상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하나 주의해 두시고 우린 크게 세 가지, 성분부사와 문장부사, 접속부사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품사와 구분해서 우리 문제 포인트가 바로 독립어이죠. 독립어는 그 자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감탄사죠. 감탄사는 다른 말과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어이라고 하는데 감탄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남을 부르는 말 혹은 감탄하는 말들이겠죠. 뭐 여보세요, 저기요, 아, 이런 식으로. 빌어먹을, 만세, 좋다. 자, 이 좋다도 이거 용언 아닌가? 좋다, 좋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불렀을 때 너 이거 좋아? 좋다. 뭐 혹은 좋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말들일 때, 감탄의 말들일 때 우린 그걸 감탄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답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 문장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냥 뭐 그런데 말이죠. 뭐 생각이 잘 안 나네. 자, 이런 식의 의미 없이 그냥 덧붙는 말들, 말투를 우린 다 감탄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형태만 보고 이게 부사인지 감탄사인지 구분하면 안 되고 그 문장의 의미상 지금처럼 어떤 감탄을 나타내는 말이면 감탄사라고 봐줘야 된다라는 것이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생각해서 한번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1번에서 저런, 정말 안 됐네요라고 할 때 보시면 자, 저런은 이거 저렇다, 저런 용언으로 보거나 혹은 부사어로 볼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안 됐네요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감탄, 이 사람의 어떤 한탄이죠. 그래서 감장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린 뭐로 본다? 감탄사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이라는 말의 형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문장 속에서 어떤 한탄, 놀람을 타기 때문에 감탄사로 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3번은 매우는 자주를 꾸미고 있는 성분부사고 가장은 빠르다를 꾸미고 있는 또 성분부사고 4번 특이한 거, 과연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이죠. 의욕감 혹은 궁금함, 과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부사다. 이 두 가지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죠. 자, 이렇게 품사 파트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표기가 바른 것은 자, 맞춤법에 대한 얘기죠. 1번 보시면 뒤통수를 맞은 듯이라고 했을 때 뒤통수.
자, 사실 이것은 사이시옷 규정에 대한 거죠.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규칙인데 가장 먼저 기억하실 건 우리가 말해서 사이시옷을 표기한 이유는 의문의 첨가현상 때문이죠. 근데 그 첨가현상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화가 일어나거나 혹은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때면 우린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것이죠. 생각해보시면 뒤통수는 뒤라는 말과 통수가 합쳐진 말인데 된소리화가 일어났습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걸 된소리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이시옷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다리를 쳐다보다라고 할 때는 문맥상 이제 말이 될 것 같죠? 많이 쓰기니까. 그런데 이 쳐다보다 할 때 이 쳐가 사실은 치어다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그리고 이 치라는 말은 우리 자주 봤겠지만 접사 중에서 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다는 사실 올려다보다, 눈을 치켜뜨다, 올려다보는 걸 뜻하죠. 근데 문맥상 올려다보라는 뜻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리를 바라보다 혹은 다리를 보다라고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 3번. 그에서는 목표를 웃도는, 자, 중요합니다. 바로 웃이라는 말 때문이죠. 그래, 우리가 웃이라는 것도 위아래 뜻인데 아주 특이한 형태로서 우리 웃돈 혹은 우덜은, 자, 이런 형태로 쓰이는 말들이죠. 그 중에 하나로서 바로 웃돌다란 말이 있습니다. 웃돌다는 어떤가를 넘다, 상회하다는 뜻으로서 쓰이니까 이 단어체를 기억하시고 이것을 윗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현금 신용카드 중 뭘로 결제하냐? 자, 이건 사실 축약에 대한 말이죠. 뭘 할 때 이건 사실 뭐 플러스 리을이 붙은 말인데 이 뭐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 무어고 사실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축약했을 때 뭐가 되는 것이고 리을은 왜 했겠습니까? 바로 무엇을 하면 이제 뭘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뭘로 결제하냐는 말상 맞은 것 같지만 뭘 자체가 무엇을이기 때문에 로를 끼면 어떻게 되죠? 무엇을 로. 자,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되겠죠? 이걸 바꿔주면 말 그대로 무엇으로 라는 말로 풀어주거나 혹은 무엇을 해서 을을 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뭐라죠? 뭐로 리을을 빼서 을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뭐로. 자, 이 두 가지 형태로 써줘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리을이란 것이 무엇을 할 때 목적교사인 을의 줄임말이다. 그럼 무엇으로 혹은 무어로 이렇게 쓰려면 을을 빼려면 리을을 빼서 뭐로 이렇게 써야 합리적이겠다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로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말이 축약된 건지를 알아두시면 우린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3번. 다음 중 밑줄 친 사료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북한의 어휘적 차이를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보기 안에 있는 말들을 정확하게 쓰라는 겁니다. 자, 보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어휘면에서 북한 말의 특징이 뭐 있다. 특히 남한에 사용하는 말과 형태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다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말부터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고 내려가서 반대로 같은 의미를 다른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데 자, 별표 쳐두시고 사실 북한 말을 공부해 봤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의미는 같은데 똑같은 의미를 남북한이 어떻게 형태 1, 형태 2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를 다른 형태로 쓰고 있다를 묻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히 정리하시면 3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국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지문에 주어져 있는 말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정답 4번부터 보면 로터리라는 단어의 외래어를 쓰지 않고 돈은 내 거리라는 말로 바꿔 사용한다. 절대로 요거나 요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사를 묻는 게 아니라 요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맞습니까? 의미를 생각하면 맞죠. 왜냐하면 로터리 외래어 쓰지 않고 북한에서는 이렇게 바꿔 쓴다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죠. 의미는 똑같죠. 둘 다 로터리든 돈은 내 거리든 같은 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로터리로 쓰고 북한에서는 돈은 내 거리로 쓴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 형태만 다르다는 걸 그대로 반증해 주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하나 1번 보시죠. 빨치산은 게릴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혁명적 영웅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입해보면 빨치산을 묻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원래 이런 의미였다.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북한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혁명적 영웅을 맡긴 말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동일한 게 아니라 의미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했던 의미는 동일한데 형태만 다르다를 어기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번, 3번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연습할 건 북한어에 대한 사실 암기가 아니라 보기에서 준 이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대입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4번, 다음 글에 나타난 작품 이해의 관점 묻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이 작품은 그 부제가 말하고 있듯이 춘향의 독백으로 배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 항상 이렇게 역접이 나오면 앞이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제 뒷 내용이 더 핵심이 되죠. 근데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춘향전의 이야기 전체를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춘향의 자, 체크, 괴로움, 인간적인 운명을 이해하는 건 충분하고 이 작품의 문맥 가운데서 나타나 있다. 자, 체크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작품 이해 관점은 작품의 감상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체크해 두시고 우리가 감상법 하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바로 뒤에서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체크한 이 말들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린 그걸 볼 수 있고 그리하여 작품을 끝까지 읽고 나면 그네가 단순히 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 춘향이의 괴로운 운명을 벗어나는 수단으로서의 그네다. 자, 이렇게 시어의 의미 같은 거 말해주고 되풀이에는 밀어라 밀어 올려 다오라는 부탁은 뭐 괴로움의 정도와 어떤 몸부림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자, 바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면 우린 감상법을 꼭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작품 감상법 4가지죠. 그 중에 일단 2번, 3번, 4번을 묶어놓으면 이것 전부 다 외제적 관점. 1번은 내재적 관점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재적 관점이란 작품 안에서만 보는 거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절대론 선택지에서 절대주의라 할 수 있죠. 이것은 내적인 요소만 얘기하는데 내적인 요소가 뭐냐? 쉽게 말하면 2부터 4까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인데 시로 치면 화자일 것이고 소설로 치면 인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작품 안의 이야기니까 인물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혹은 화자에 대한 이야기. 뭐 그들의 어떤 정서나 태도. 중요하죠. 아까 괴로움,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정서다 태도죠. 그리고 어떤 작품의 내용, 어떤 주제, 그 자체의 어떤 운율, 표현법.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작품 자체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절대주의입니다. 자, 2번은 외적 중의 표현론은 이 글을 쓰고 있는 표현하는 사람, 즉 작가를 포커스로 하는 것이죠. 반대로 효용론 같은 경우는 효용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어떤 쓸모,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이 작품을 읽는 독자 중심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로 반영론 같은 경우는 무엇을 반영하죠? 그 작품이 쓰인 시대나 어떤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읽으면 바로 반영론입니다. 이 3가지를 우린 외제적이라 하는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님의 침묵이라는 아주 한용운의 유명한 시를 3가지로 분석해보면 이 글을 쓴 작가, 즉 한용운의 어떤 일대기, 이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보면 표현론, 그리고 이것을 읽은 독자의 어떤 감상이나 생각, 어떤 감동을 받았다, 교훈, 어떤 깨달음을 했다, 실제로 어떤 실천을 해봤다, 이렇게 독자에 대한 얘기는 바로 효용론.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나 사회 현실은 바로 반영론이 되는 것이죠. 이 4가지는 항상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나왔던 어떤 괴로움이나 운명 벗어나는 수단, 어떤 괴로움의 정도, 몸부림, 이것은 다 화자의 태도라 볼 수 있죠. 이것을 얘기하는 걸 우린 2번, 3번 절대주의적 관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어법에 맞는 것은 어법 문제네요. 자, 우선 4번 보시면 허구한 날 봐도 나날이 좋아 가슴이 고만 푸르게 푸르게. 자,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단어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 허구하다. 맞습니다. 이 말은 허구하다라는 원형에서 와서 항상 비슷한, 오랜 이런 뜻이죠. 허구하다 맞고 나날이 의심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실 날인데 리을이 탈락돼서 나날이, 즉 매일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는 맞는 말입니다. 정리 두시고 가슴이 고만. 자, 우리 고만도 의심해 봤겠죠. 근데 고만이란 말은 고만큼이란 뜻을 가진 부사고 관용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맞는 말이다. 그래서 딱 꼭 그만큼, 꼭 그 정도로 고만 쓰이고 있다. 정리 두시고. 자, 나머지 1, 2, 3번 중에서 1번은 의심할 게 바로 부비다죠.
많이 쓰는데 부비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 비비다라는 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나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팔벽에. 자, 맞습니다. 사실 벽에가 베개의 옛말입니다. 옛날에 존재하던 말인데 이제는 사라졌고 우린 별을 배로 바꿔줘야겠죠. 3번, 추워진 날씨에 사람들이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그렇죠. 발음상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움츠리다는 말은 없습니다. 움츠리다 라는 말의 원형이다. 자, 이것은 그냥 단어 자체를 아는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교재를 보다 보면 이렇게 헷갈리는 말들, 원형의 말들을 한번 계속해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헷갈린 것들도 정리해두시라. 정답은 당연히 맞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4번에서도 우리가 의심해볼 만한 단어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글에 사용된 서술 방식. 우리 글에서 서술 방식들은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란 대체로 다른 생명체들에 사용된 공간이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현법이 중요하죠.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현재 서식하지 않은 공간을 개척할 수도 있겠지만 예외의 경우다. 그렇다면 인간의 목적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이용하자 하는 계획은 대개 다른 어떤 생명체를 침범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 공간은 무제한으로 우리한테 마련된 것처럼 착각해왔다. 자, 이런 계속 주장들이 있죠. 이것은 마치, 자, 별표, 여기가 바로 서술 방식의 핵심이 되죠. 마치 유럽에서 북아메리카 넘어간 이민자들이 그 넓은 땅은 하느님이 자기들이 준비한 것처럼 착각하고서 이렇게 하던 것들이나 다름없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를 포커스로 두면 우리 서술 방식 중에 바로 뭐가 떠오르죠? 그 중요한 유추, 즉 유비, 추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유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잘 나옵니다. 서로 무관한 것들 혹은 서로 관련한 것들, 관련 없는 것들을 A와 B가 있을 때 이 A와 B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둘을 묶어서 얘기하는 걸 우린 유추라고 하죠. 내용에다 적용해 보면 사실 앞에서 나왔던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자연에 침범한다라는 말과 정리하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얘기와 뒤에 넘어가서 이것은 마치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간 이민자들에 대한 얘기다. 그럼 이것은 이민자죠. 자, 이 둘은 사실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 묶어서 마치 그런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라고 해서 둘 사이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 우린 유추라고 한다. 근데 어떤 거? 서로 원래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 됐습니까? 그 예를 잠깐 말로 들어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공에 유리창이 깨진 것은 마치 우리가 함부로 던진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추고, 나머지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보면 사실 1부터 4까지가 나름의 표현 방식이 다 있습니다. 우린 다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1번, 유인어는 가족 집단이 있고 성에 따른 공동 작업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인간의 것과는 구별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 유인어과. 자,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점이죠.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우린 대조 혹은 말 그대로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번, 하늘이 찌푸러져 있고 피어오르고 있고 조심조심 굴러가고 있다. 어떻습니까? 그냥 풍경이나 어떤 모습들을 그림 그리듯이 하고 있죠. 이거 우린 묘사라고 하죠. 주로 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법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지적 소유권이란 활동에 의해서 얻어진 무형재에 대한 소유권이다. 자, 보시면 이것은 이것이다. 즉 이러한 권리를 말한다. 그건 뭐죠? 이 개념에 대한 계속해서 뜻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개념을 정의한다. 자, 정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정의란 것은 어떤 말의 뜻, 의미를 한정해 주는 걸 정의라고 하죠. 중요한 표현법. 4번에서는 산 오르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등산에 참 기쁨을 안다. 인생이란 등산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자, 여기를 별표 치시고 바로 뭡니까? 서로 무관한 인생과 등산은 같은 과정이다라고 공통점을 중심으로 이어주고 있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다시 한번 유비추리, 즉 유추라고 말한다. 유추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찾는 법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표현법도 마찬가지죠. 자, 문제 7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기억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단어를 한번 보면 겸재 인왕산에서 으뜸이다. 그래서 모를까봐 나머지에 다 뜻이 있습니다. 으뜸이고 그가 그린 증여세 클라맥스면서 바로 백미가 되는 그림은 사실 이건 백미라는 말 자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를까봐 옆에 같은 말들을 줬죠. 으뜸이다, 최고고, 또 최고봉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네요. 바로 백리 자체가 여럿 가운데 가장 최고봉, 최고를 타는 말이죠. 가장 뛰어난 것. 자, 그게 백리인데 이걸 같은 뜻을 가진 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한번 풀어볼 수 있어야겠죠. 자, 1번. 그는 동료들에게 출중한 능력. 자, 한자는 출중입니다. 의미를 생각해보면 중이란 것은 어떤 무리, 여러 무리 중에서 가장 빼어나다,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죠. 출중하다는 가장 우수하다, 최고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2번. 피아노 연주에 탁연하다. 그러할 연자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탁월하다라는 말로도 쓰이는 탁월과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4번. 그의 언어 능력은 단연, 자, 한자 성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군개일학이다. 가능하면 한자를 사용하기 좋습니다. 개라는 것은 우리 삼계닭, 닭, 무리군자, 여러 마리의 닭 중에서 한 마리의 학이다. 당연히 가장 으뜸이다라는 뜻이죠. 자, 3번에 우리 유학의 비조입니다. 비조?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다른 말로 바꿔봐도 좋죠. 바로 원조다. 즉 가장 먼저 한 것, 최초 거 우린 비조 원조라고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말 뭐죠? 별표 치고 효시라고 얘기하죠. 효시라는 말이 가장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1, 2, 3, 4번 의미는 비슷하지만 3번은 최초라는 말로 우린 줄여볼 수 있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주제문과 뒷받침하는 문장의 연결 묻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장의 응집성, 즉 접속사나 어떤 연결고리 이 표현보다는 문장의 통일성에 대해서 다소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통일성이라는 말은 하나의 단락이 있으면 단락의 모든 문장은 사실 어때야 된다? 하나의 주제, 즉 다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통일성,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것, 이 문장들끼리 서로 같은 의미냐, 같은 정보를 갖고 있냐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꼭 여기서 핵심 문장이 누구냐, 이걸 찾는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든 문장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보가 같은지를 확인하겠죠. 1번에서는 나눠보시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정보가 있죠. 그럼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은 같은 정보여야 하는데 내려와서 말하는 사람이 잘못 쓴 말을 듣는 얘기에 불쾌감, 소외감, 불신 등 정서 파괴 요인을 만들어준다. 둘이 비교해보죠.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심리적 반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내려가서 듣는 사람과의 감정을 고려해서 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지만 같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불쾌감, 소외감, 불신감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심리적 반응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따라서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까지 이 정보는 사실 주어져 있지 않죠. 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사실은 불필요한 내용이니까 빼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부정적 반응만 있지만 사실 내용상 긍정적 반응이라는 내용이 있다 없다 또 빠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서로 누락되고 있다. 그래서 1번은 오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같은 뜻이다. 같은 정보여야 한다는 기준으로 문장끼리 비교해보고 있는 겁니다. 2번,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의 엄밀성과 정확성은 객관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할 건 객관성이란 말의 뜻이죠. 객관성은 바로 주관의 반대한 말로서 어떤 한 사람의 감정이나 관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자, 그것을 우린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주로 이성, 사람의 어떤 생각, 이성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이죠.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이게 객관성의 뜻인데 어쨌든 보시면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은 엄밀성, 정확성 잘 모르겠으면 이것은 어쨌든 객관적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뭐가? 정치학이 객관적이다. 근데 내려가서 비교해보면 정치학자들은 사회에 있어 권력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명제를 끌어냈다? 좀 어렵지만 일반화된 명제, 이게 뭐랑 같은 말이죠? 바로 위에 있는 객관성이란 것 같은 말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같은 말이니까 국가가 존립한 이유나 도덕적 목적 등에 대해서는 서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일반화된 명제니까 됐는데 관심이 없다? 좀 객관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걸 다루지 않는다는 거고 객관성이 있다 없다? 해당되지 않는 말이니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뒤 문장은 사실 객관성과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장, 뒷문장이 사실 내용상 필요 없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일치되지가 않는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엄밀성,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객관성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단어도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 우리는 문명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렇죠? 문명 혜택.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통신수단이다. 그럼 한번 정리하죠. 아, 문명 혜택인데 그 바로 뭐다? 그 중에서 통신수단이란 걸 누리고 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런 통신이 없었다면 답답할 것이다. 좋습니다. 어쨌든 통신수단이랑 혜택 누리고 있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통신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바로 이건 끝난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수단이 혜택을 준다는 말이 사실 같은 정보이고 끝난 건데 여기서 그렇지는 않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같은 정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정보죠.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됩니다. 하나의 단락에서는 한 가지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면 하지만이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야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정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번, 자,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정부가 담배 해약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나 주의하십시오. 이중부정이니까 담배 해약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담배가 해롭다. 내려가서 흡연은 해롭다는 내용이 경고 문구를 포장지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입증한다. 자, 이 말 중에 어쨌든 두 가지 다 뭐다? 담배가 해롭다라는 것이 같은 정보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3번이 서로 맞는 얘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비교한다? 다시 한번. 각 문장들이 같은 정보,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정보인가 빠졌는가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문제 9번. 다음 중 가족 호칭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호칭어도 정리할 필요 있는데 우선 1번부터 남성이 여동생의 남편에게 김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자, 주의하십시오. 남성 기준으로 여동생에게 남편에게 김서방 부를 수 있죠. 정리해보면 여동생에게는 자,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학렬이 낮은 사람이죠. 이때 중요한 건 낮은 사람이냐 위인 사람이냐를 정리하는 겁니다. 학렬이. 자, 낮은 사람에게는 서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매부, 매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 정리할 때 한자를 좀 활용하면 좋죠. 매라는 게 뭐죠? 바로 자신의 누이, 여자 형제를 우린 매라고 하죠. 그럼 매제, 제라는 건 뭐죠? 바로 동생이란 뜻이니까 자기보다 어린 누이의 남편이니까 바로 매제라 부를 수 있고, 자, 부라는 것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종종 줄여 쓰기 때문에 그럼 누이의 남편이니까 매부 혹은 매제라 쓸 수 있겠죠. 반대로 자기보다 학렬이 높은 누나한테 부를 때는 자형, 형이죠. 위니까 자형 혹은 매형. 자, 매제의 정반대에 있죠. 높으니까 형이라 부르고 매부, 이건 같습니다. 왜? 남편이니까. 자, 이렇게 한자를 좀 풀어볼 수 있습니다. 2번 보면 남성이 자기보다 누나의 시어머니, 중요한 건 뭐다? 자기보다 학렬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 누나니까. 그러면 우린 사부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때 사부인이라는 것은 자신과 학렬이 같을 때, 이때 학렬이라는 것은 바로 서열입니다. 서열이 같은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즉 무슨 말이죠? 친정 어머니가 바로 외가 쪽, 즉 자신의 딸내미의 시어머니일 때, 즉 학렬이 같을 때, 서로 동등한 위치일 때는 우린 사부인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이건 사실 누나니까 위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부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위학렬일 때는 사돈 어른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사장 어른, 혹은 여자니까 부인이니까 안이라 불러서 안사장 어른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학렬 정리하실 때는 뭘 정리한다? 자기보다 위인 사람인가 미친 사람인가에 따라서 구분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3, 4번도 간단히 보시면 여성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중요한 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손위. 그럼 자기보다 학렬이 위란 얘기죠. 이게 중요하죠. 위인 올케한테는 새언니라고 부른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연령이 나보다 위냐 아니냐 무관합니다. 가족에서는 나이보다는 학렬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새언니라고 부르는 것이죠. 4번도 마찬가지. 여성이 자기 남편의 남동생, 근데 기혼, 결혼했을 때는 서방님 이렇게 부르죠. 서방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한 상태라는 뜻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기혼 시동생 혹은 남편 여동생의 남편한테도 마찬가지로 결혼한 상태니까 서방님 이런 식으로 부르죠. 결혼 안 했다. 서방님이 아니라 도련님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겠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도 명칭이 바뀐다는 것이죠. 자, 호칭어는 호칭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자를 분석해 볼 것. 두 번째, 학렬의 위아래에 따라서 구분점이 다르다라는 거. 나이는 무관하다. 자, 10번. 다음 시를 읽고 화자가 좋아하는 시로 평가할 만한 작품은 그 화자의 어떤 태도를 봐야겠죠.
내용 보시면 마당에 뒤틀린 나무는 토양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자, 이 나무는 어떻다? 토양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한답니다. 내려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나무가 불구라고 욕한다. 하지만 그것은 옳다. 준트 해협의 푸른 보트와 즐거운 요트를 나는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푸른 보트나 즐거운 요트 보지 않는 거니까 얘는 X 이제 쓰지 않을 겁니다. 뭐 즐겁거나 이런 거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어부들의, 자, 동그라미, 찢어진 그물들 뿐이다. 왜 나는 40살의 소작인 여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걷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가?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문장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연결시키면 화자가 좋아하는 거니까 화자가 얘기하는 건 뭐죠? 첫 번째, 그렇죠? 토양이 뭔가 좋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 내려가서 불구라고 욕한다. 그렇죠? 불구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은 즐겁다 이런 건 X죠. 그다음 내려가서 찢어진 그물들, 이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여자가 허리 구부리고 간다. 그럼 우리는 느낌으로 풀지 마시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토양이 좋지 않다, 찢어졌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려 걷는다. 자, 이건 생각해 보면 인물들이 다 어떻다? 부정적인,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화자니까 이건 시와 관련된 것인데 하나 기억해 바랍니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화자가 처해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들의 의미 공통점을 생각하면 인물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 선택지에서 뭘 찾는다? 시 중에서 화자 혹은 대상의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걸 찾으라, 이 얘기입니다. 자, 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1번 이상의 거울이죠. 거울 속엔 소리가 없다. 저리까지 조용한 세상은 없을 것이다. 자, 이 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이상의 초현실주의로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인간의 생각과 무의식 요 두 사이, 혹은 다른 말로 자아죠. 이 자아가 거울 안과 밖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 어떤 분열 상태, 서로 찢어지고 구분된 상태를 말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시고, 2번 내려가서 내 즈은 밤의 꿀을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사실 생각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님의 눈썹을 이제 하늘 위에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다가 심어놨더니 매서운 새도 그걸 알고 신용하면서 비껴간다. 무엇을? 바로 하늘에다가 심어놓은 그 무엇을. 그럼 이 새도 하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자신보다,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을 포함한 화자가 알고 비껴간다는 거니까 어떤 무서워한다, 경외감, 다른 말 뒤집어서 외경심. 자, 이렇게 시를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들을 한 번씩 해석해 보시고, 자, 3번 이 시도 우리가 자주 보는 주제에 해당이 되는데, 남쪽으로 챙을 내겠다. 밭 한창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 김을 낸다. 자, 뭐죠? 전부 다 농촌의 삶들이죠. 구름이 꼬인다고 갈리 있겠냐? 가지 않겠다. 그리고 새들의 노래는 공짜로 듣겠다. 생각해보시면 이런 말들, 밭을 간다, 호미로 김을 맨다, 새 노래, 이런 건 전부 다 화자의 자연 속 혹은 농촌에서의 삶이죠. 자, 우린 이런 것을 자주 나온 말, 전원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즉,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뭐다? 만족감, 혹은 이런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이 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우리 4번이 중요하죠. 4번은 굉장히 중요한 시고 자주 나옵니다. 신경님의 농무로서 그 당대, 자, 징이 울린다, 전등이 메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텅빈 운동장에 우리는 분이 진 얼룩진 얼굴로 소주 앞에 마르지 마시고, 자, 중요한 태도 이런 게 있네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그럼 그 자체로 이것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화자가 얘기했던 그 찢어진 그물들 같은 부정적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것은 그 당대, 농무 기억해야 되겠죠. 바로 어떤 당대의 산업화 혹은 도시화에 의해서 당대의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삶이 어떻다? 근대화에 의해서 굉장히 피폐해졌다, 피폐화되었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화를 다룬 비판하는 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 농민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그려낸, 부정상을 그려낸 시들이 바로 신경님의 농무다. 이게 중요한 시입니다. 다만 화자는 그러한 농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연민과 공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의 핵심이죠. 자, 요걸 정리한다면 우리는
4번까지 시정낼 수 있겠다. 근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첫 번째, 보기를 올바르게 분석할 줄 알아야겠고, 두 번째로 각 시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중요시들은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0번까지 풀어왔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1부터 20번까지 첫 번째 모의고사를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뒷문제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